40대 연예기획사 대표 그루밍 사건입니다. 최초의 만남은 이 여자 학생이 15살이었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아주 다리를 많이 다칩니다. 인대가 파여야 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당시에 이 A씨라는 사람이 42살이었고 여학생에게 접근하면서 연예기획사 난 대표인데 너 연예인 데뷔시켜줄게. 연예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다친 아이한테? 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한테. 그리고 이 남성은 당시에 법률상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고 피해자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2살 어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던 거예요. 또래 여중생들에게 사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너 예쁘다, 연예인 해볼 생각 없니라고 연습생 해볼래? 접근하면 사실 요즘 아이들 누구나 관심이나 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이 정보를 캐죠. 가정 환경은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알아가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어떤 피해자의 어떤 신뢰를 계속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실제로 이 피해 여학생은 부모님 2분이 매우 아픈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던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 A씨가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느냐, 병원비 낼 돈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내가 내겠다, 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중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아저씨네, 연예인 시켜주나? 뭐 이런 식의 관심도 얻었을 거고 좋은 사람인 척 얘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면서 정말 이 아이의 욕구를 이제 충족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나도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연예인들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연예기획사 아저씨 맞네. 그리고 교회라는 또 공간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시사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그리고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차에 타고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가거든요. 그날 최초의 어떤 성폭력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 모든 게 사실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시점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할 수가 없죠. 부모님은 이미 여러 가지로 병환이라든지 괜찮으시기도 가정 형편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자 A씨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관계는 아주 성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이제 이 여학생 결국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A씨는 그럼 너 가출을 해라. 대신에 집에 말하지 말고 가출한 것처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진짜 가출을 해서 그 A씨의 집으로 들어가요. A씨 부인이랑 아들도 그 집에 있었던 부인은 사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률상의 부인은 있었고요. 아들도 그 집에 있었어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 신고도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아이를 찾아요.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A씨의 집에서 거주하는 딸들을 보고 엄마가 완전 경악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도 이 아이를 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A씨는 아주 강하게 이 여자 중학생은 지금 아빠의 어떤 가정폭력 피해자라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다. 내가 여기서 이 학생을 보내주면 폭력 피해를 방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중생도 집에 오라는 엄마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남아요. 출산할 때까지 그 집에 있게 돼요. 나중에 이 여학생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임신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는 이제 출산을 하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출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된 사안이에요.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40대가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연예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중학생인 15살 양을 만났습니다.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며칠 후 승용차에서 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C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A 양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며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했고 대법원은 C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대법원 판결 중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안이에요. 근데 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뭐 설명을 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으로 본 근거. 네, 이게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성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 이제 1, 2심 판결과 유죄 판결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데 1, 2심 판결은 당연히 이건 강간이다. 왜냐? 처음 만난 부모 또래의 남성과 며칠 만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단을 했고 피해자와 사실 임신 중에 동거할 때도 다른 학생과 똑같은 수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게 이게 있었던 한 번이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강간 아니다. 사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왜냐? 편지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이지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나 서신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으로 갔던 게 저는 좀 이게 과연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피고인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고 네. 이유는 이 여중생이 출산하기 직전에 만삭의 몸으로 편지를 아주 빼곡하게 막 스티커로 형형색색 그림도 그리고 해서 애정이 담긴 것 같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편지를 100여 통 가까이 이 사람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편지 때문이에요, 사실상. 일단 보낸 횟수가 너무 많았다. 100여 통이 넘었기 때문에 편지를 너무 많이 보냈고 편지의 그 꾸민 정도, 꾸민 정도가 되게 웃긴 게 스티커를 막 사용하고 형형색 색깔, 막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하트 이런 것도 막 편지에 그렸기 때문에 이런 편지의 형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은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고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양이 씨에게 보낸 사랑한다,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의 액동 메시지와 편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이야기라며 색색의 펜을 사용해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썼으며 씨를 오빠와 남편 등으로 호칭하며 하루에 수백 건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따져보면 이 행위가 굉장히 안 좋은 네. 걸 알 텐데 맞아요. 판결했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되게 좀 난폭한 성격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여중생에게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어떤 이런 건 없었지만 제3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을 이 여중생이 많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좀 폭언이나 폭력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다고 이 여학생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느냐, 그것도 이 사람이 편지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그리고 수강번호 이런 거 안 적어도 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석 달로, 알았지?
그리고 3시간 전 오빠 콘택시 부르면 되잖아. 몸 괜찮아지면. 콘택시 타고 와가지고 바로 얼마 보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냥 노래 가사나 기사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억지로 썼던 것이고 강요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지금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너가 얘기했던 거 보니까 이렇게 너 편지도 썼잖아. 심지어 편지에 얼마나 형형색색깔로 꾸미기도 했니. 그런 걸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1, 2심 판결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양극단의 판단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랑 그 제일 처음에 성관계는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 아니 편지는 다 이후의 일 아니에요 하는 게 실제로 1, 2심 판결의 이 이유였어요. 아니 편지 다 피해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별로 상관없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거죠. 지금 이 대법원 논리가 만약에 뭐 정말 저희가 들은 대로라면 성폭행을 했는데 나중에 사랑하면 앞에 것도 범죄가 안 된다 이런 괴상한 이게 법원에 가면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 앞에 있었던 것이 성폭행인지를 놓고 지금 맞아요. 하는 거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증명해내기가 너무 정말 힘든 어려워요. 예. 것 같아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자체가 외견상으로는 비폭력적인 상황이 네. 주로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행위거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들 본인도 이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참 뒤에 알게 되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루밍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그루밍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제 작가님 말씀이나 저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그루밍을 몰라도 그리고 고려하지 않아도 이 사건을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최초의 어떤 이런 성 접촉이 있었던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맥락적으로 파악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랑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의지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지할 수밖에 없게 이상하게 빠뜨려 놓은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미성년자하고는 일단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보통 하지 않는 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주 비정상적이죠. 만약에 이 여학생이 13세 미만의 아이였다면 사실 이런 판단 안 했을 거예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는 그게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되는 범죄인데 판단받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 여중생은 당시에 15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있는지를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는 13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형법이 53년도에 제정한 이후로 계속 사용했어요. 2020년까지. 근데 이 성적 동의 연령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다가 2020년 5월에 16세 미만으로 상향이 되거든요. 성인,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동의가 있어도 다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됐어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최소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어떤 아동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보호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소한의 사법적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정법에 따라 이제 16세 미만의 남녀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남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갓 13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의 동의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입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눈에 보이는 강압이었거나 피해자가 빌미를 줬다고 판단하면 성폭력에서 배제한 것이 더 문제였다며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 저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숙제를 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